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5일 오후 8시 46분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재판에서 이겨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혼란을 끼친 데 대하여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사과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추미애 장관을 편들면서 얼마나 또 비인간적으로 반헌법적으로 그리고 반사실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공격을 했습니까?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이낙연 대표가 사과는 하지 않고 윤 총장을 공격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제 이낙연 대 윤석열 대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자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1등, 2등을 다투는 사이입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총장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윤석열 1등, 2등 이재명, 3등 이낙연 구도인데 이낙연 씨로서는 어떻게 보면 잠재적 라이벌입니다. 그리고 지역 배경도 틀립니다. 윤석열 씨는 충청, 이낙연 씨는 전라도. 따라서 이낙연 씨는 상당히 이번 결정에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선 무슨 주장을 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 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립니다. 아니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왜 이러죠?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징계 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당내의 기존 권력기관 개혁 TF를 검찰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그 위원장을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맡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차질 없이 출범시키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법원이 낸 결정문 중에서 채널A 사건 감찰방해 그리고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만은 법무부가 제출된 자료로 보면은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딱 잘랐습니다. 즉 그것은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바로 인용 결정을 함으로써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그 사소한 두 개를 딱 끄집어 내가지고 요걸 가지고 한번 판을 뒤집어 보겠다 뭐 이런 궁리를 하는 듯 합니다. 좋습니다. 이분은 이낙연 씨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서울법대 출신이니까 최소한 법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낙연 씨의 2017년 총리 취임사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런 법의식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 대표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소름 끼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6개월에 걸쳐 연인원 1,700만 명이 동원된 촛불혁명의 산물입니다라고 했어요.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는데 이 사람은 촛불혁명의 산물이라고 그랬어요. 즉 혁명정권이라고 했습니다.
촛불혁명은 그 자체로서 불법입니다. 우리 헌법은 군사혁명이든지 계급혁명이든지 촛불혁명이든지 혁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혁명은 반역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의 산물이라면 반역 정권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촛불혁명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종점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들의 도구입니다. 여기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공직자들이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이면은 혁명정권, 즉 반역정권의 부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헌법적으로 딱 들이대버리면은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입니다. 공직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헌법 7조에 적혀 있는데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들으라고 하고 도구에 지나지 않다고 했습니다. 헌법 7조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일종의 반헌법적 법률관을 가지고 있는 이낙연 씨가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을 그런 반헌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없죠. 틀림없습니다. 하나 더 보탠다면은 이낙연 전 총리는 2018년 9월 25일에서 26일 베트남 호지명 전 주석의 살던 집을 방문해가지고 이런 글을 남겨가지고 사진 찍어서 선전했습니다. 위대했으나 금소하셨고 금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호지명이 누굽니까?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월남의 지도자였습니다. 월남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공산 월남은 이때는 월맹이라고 불렸습니다. 월맹은 대한민국의 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공산 월맹의 불법 남침과 그 당시 월남 정부를 뒤엎으려는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미군과 더불어 연인원 30만 명을 보내서 그중에 5천 명이 전사하는 월남 파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군의 적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다르겠지만 당시는 호진명은 국군의 적이었습니다. 이 적 앞에 가서 이런 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위대했으나 금소하셨고 금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을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주석님이라고 그래요? 아니, 주석님이라고 그래요? 적인데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적장이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공산주의자 앞에서 왜 이렇게 비굴하게 놉니까? 적 앞에서 적을 왜 이렇게 존경하고 공산주의자를 왜 이렇게 칭송해 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답니다. 이런 자존심이 없는 민족적 자존심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인간적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없는 사람이 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참 윤석열 총장과 비교하면 인물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낙연 씨가 초조할 이유가 있죠. 호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 구도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호남 대 비호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호남은 문재인 정권 지지의 결속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호남권에서도 반문재인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현재는 60대 35입니다. 60이 문재인 정권 반대, 35가 문재인 정권 찬성. 요게 2022년 대통령 선거 구도로 간다면은 이낙연 씨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호남 출신이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럼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가니까
그런데 윤석열 씨는 충청도 출신입니다. 충청도 출신이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으면은 충청도 플러스 경상도가 되면은 전 유권자의 한 48%가 됩니다. 원적 기준으로. 그리고 호남은 25%입니다. 쉽게 이길 수 있으니까 가장 큰 강적이 윤석열 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전국은 윤석열 대 이낙연. 그러면 이낙연 씨는 대통령은 사과하든 말든 민주당을 앞세워가지고 그리고 친문 세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윤석열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세상 만사가 작용 반작용 아닙니까?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총장의 인기를 더 높이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이낙연 씨가 이렇게 윤 총장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윤 총장은 더 커지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이번 사태로 윤석열은 뜨는 사람이고 이낙연은 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이낙연 대표로 보이는데 그것은 이낙연 대표의 이런 반응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